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생생법률쇼에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강제로 퇴원시킨 병원에 이의 제기하고 싶어요. 남편 사망했는데 시댁과 상속 분할해야 하나요? 갑자기 사망한 사장님 퇴직금 못 받나요? 군인인데 스토킹 가해자로 몰렸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이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였죠. 네. 우선 당시 사건부터 복귀해 볼까요? 네, 본 사건의 이제 피고인은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가리봉동 그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서 이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기화한 한국인으로 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은 됐지만 안타깝게 끝내 이제 숨을 거두셨고요. 수사 단계에서 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그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참 안타까웠던 게 피해자가 이전에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은 이제 2차례 경찰에 이제 신고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면서 이제 신고를 하셨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이제 폭행 당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에 경찰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벌금형을 이제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피해자는 이제 살해 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7월 26일에도 사람을 뭐 괴롭힌다, 금방 전화하겠다며 경찰에 이제 2차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당시 경찰은 이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에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피해자는 이제 다시 이제 별일이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에 이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무래도 좀 찜찜하니까 수십 차례 연락을 또 시도를 했고, 다음 날 오전 연락이 닿았는데 그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지만은 뭐 이제 풀려서 뭐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도 이제 경찰은 대면 만남을 위해서 계속 연락을 시도를 했지만 같은 날 저녁 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주 지역으로 뭐 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 이제 또 나주 경찰과 공조에 나섰지만은 끝내 피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이제 또다시 끊기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그 당시에 사건을 종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제폭력, 교제살인 사건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이 살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도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지만 근데 살해 사건이 돼버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 피고인이 중국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의 법, 한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건지 이 부분 우선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범죄지에 대해 적용된다는 이른바 그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제 국적과 무관하게 범죄지가 이제 한국이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피고인은 이제 체포 후에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를 받으러 이제 법원에 도착한 피고인은 그 취재진에게 뭐 피해자가 칼을 갖고 뭐 나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을 보면 법원이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그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난달 10월 29일 열린 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제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행동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흥분의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그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범행 사용 도구나 또는 피해 신체 부위 또 공격 그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법원은 이제 그 해당 해당 범행의 잔혹성을 이제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때려서 이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행동을 되돌아보고 보지 않고 외도 의심을 키우다가 이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사 초기부터 그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그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급기야는 이제 방어를 하려다 범행했다고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죽음을 마치 피해자에게 돌려서 처벌을 면하려는 데만 급급했다고 판시하면서 정당방위 주장을 일축을 했죠. 네. 살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죽음의 책임을 돌리면서 정당방위를 내세웠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30년을 구형했고요. 하지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형법 21조에 흔히 이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이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이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요건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그 신체 생명에 대한 이제 위협 상황을 주장을 했지만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해서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해당 범행의 이제 잔혹성이나 또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다투게 될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될지 궁금한데요.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난 이제 19일 날 이제 선고가 돼서 아마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항소 기한인데요. 만약 피고인이 항소를 한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네. 그러나 이제 범행의 그 잔혹성,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 2차례 신고 이력, 그 마지막 신고 이후에 닷새도 안 돼서 살해한 점 등을 이제 고려하면 그런 양형주장 부당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살인을 하고도 돌아가신 분을 탓했던 범죄자입니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교제폭력, 교제살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정신병원, 공주병원 대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신병원 관련해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네네. 원래는 직업이 사회자였어요. 네네. 결혼식 사회자. 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댓글을 많이 맞춰가지고 애가 정신이 좀 뭐라 그럴까, 얘가 좀 나가지고 오락가락 했어요. 악플을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동네에서 경찰들이 막 몇 번씩 앞에 애가 막 난장판을 부르니까 네네. 이게 경찰도 오고 막 수강만도 왔는데 우리는 걔를 정신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원해야 가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강제로 근데- 입원이 안 된다고 하셨군요. 네. 예. 그런데 하루 이틀 후 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날 지가 콜택시를 불렀더라고요. 네.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근데 그날 고모랑 식구들이 나랑 있었어요, 몇 명이. 네. 있었는데 막 뿌리치고서 지가 막 튀어나가면서 막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 누나가 막 뒤에서 태우라고 그 사람 태워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질렀거든. 네네. 근데 그 택시를 타고 어디 갔냐 하면 부산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주 있는 데서 우리가 뭐 그거 신고를 했거든요. 네. 누나가 네. 그 정신병원 애를 갖다 막 태워가고 간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서 휴게소에서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자서 경찰인데 맨 처음에 두 명이 와서 안 된다니까 경찰을 또 불렀어요. 자기네가 제압하기 힘들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놓고 공주병원에 들어갔어요. 네. 공주병원 들어갔는데 두 달이나 됐나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병원 측에서. 네네.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소한도 그 정도 되면 3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네. 두 달 정도 돼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퇴원시키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네. 집에 와서 한 이틀간 있으면은 막 얘가 난장판을 풀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동네에서 또 경찰 불러가지고 여기 동네 노원구 저쪽에 가면 또 조그만 그 정신병원이 있더라고요. 동네가. 네. 거기서 막 2, 3일 있다가 또 저때 가서 한 2, 3일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또 의왕시인가 어느 쪽에 큰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거기까지 또 경찰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경찰이 갔다가 거기도 큰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그때 한때 데모였는지 정신과 담당자들이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소개를 해주더라고 조그만 병원을. 네. 그래서 거기서 입원하고 그래서 한 달인가 거기서 한 달인가 좀 넘었나. 근데 얘가 좀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면 막 나온다 그래요. 네. 나와가지고 있다가 지가 또 안 되겠는지 다시 또 공주병원을 지가 들어가고 싶대요. 거기 시설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셨나 봐요, 계속. 네. 예. 근데 공주병원 다시 또 지가 간대. 근데 전화했더니 예약을 해야 된대요. 네. 그 공주병원에서. 근데 얘 맨날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또 그만 내일 아침에 해봐라 내일 아침에 해봐라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하면은 안 된대.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상담받고 싶은지 말씀해 주셔야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공주병원에서 네.
3개월만 있었어도 괜찮은데 네. 2달 만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병원을 전전을 하셨고요. 네. 예, 며칠씩 네. 동네에서 네. 와가지고 그러다가 얘가 못 되게 하니까 방 안에서 음. 자살을 했어요, 얘가. 끝내 목숨을 잃으셨군요. 예, 예. 네네. 내가 일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노가다 일을 다녀요. 네. 알바를. 네. 일 나갔다 오니까 지겨우니까 혼자 그냥 목매달아서 갔어요, 얘가. 너무나도 내가 상심이 그 가만히 크시겠습니다. 생각해- 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네. 소문 듣고 그러니까 경찰이 4명이서 입하에 가면 어느 병원이고 그 병원 3개월은 놔둬야 된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그리고 거기 충분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강제로 어떻게 네. 보면 가족의 동의 없이 일찍 퇴원시킨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선 퇴원을 네. 3개월만 놔두고 퇴원했어도 얘가 안 갔을 텐데 음, 2달 그만큼 만에 안타까움이 크신 거죠. 네. 예. 그 원인은 나는 뭐냐면 공기관에서 왜 한 달을 더 3개월 안 채우고 2달 만에 왜 내보냈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허윤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허윤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 우리 작가님 통해서 대충 내용은 들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이제 좀, 듣고 싶으신 부분이 그 강제 입원 기간 3개월을 지키지 않고 2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에 이제 다른 병원들을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신질환자를 인권을 좀 보호하는 법률이 저희 이제 흔히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정신질환자 입원의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대략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이런 게 있는데,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이제 어느 입원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들으셨다는 3개월 관련 규정이 있는 건 보호 입원 규정에 이제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신건강복지법 43조 3항 내지 4항에 있는데, 보호 입원은 최초에 이제 2주 동안 하게 되고요. 전문의 2명이 이제 판단을 해서 더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초 2주 기간 포함해서 3개월까지 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소위 말해 가지고 그 기간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3개월까지 가능하고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3개월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상한 규정인 것이지 2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제 퇴원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3개월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막바로 그 의료기관에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좀 추가적으로 드릴 질문이 그 병원에서 2개월 있다가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혹시 병원에서 어떤 이유를 들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건가요?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뭘 자기네들 판단은 네. 한점 많이 수학화점이 됐더니 네. 응? 그리고 나가라 그런 연락을 몇 번 받았어요. 전화로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보통, 나는-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환자가, 나는 이제-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예. 보통 환자는, 나는 좀 예. 죄송합니다. 보통 환자는 이제 보호 의무자가, 그러니까 아버님이죠. 퇴원을 원하지 네. 않음에도 이제 퇴원 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네. 경우잖아요. 이것도 네.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제 과실을 물어서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퇴원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요해가지고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그 아드님의 안타까운 자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안타깝게도 입증 책임을 병원에서 이제 지는 게 아니라 보호 의무자인 아버님께서 이제 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 상태,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그 환자 상태, 아드님 상태가 결코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병원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강제 퇴원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점을 좀 입증을 하시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의무 기록을 좀 보셔야 돼요. 의무 기록. 그 병원에. 예, 병원의 의무 기록을 이제 그 망인이 되셨으니까 자녀분이 망인의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무 기록 사본이라는 것을 이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절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가셔가지고 원무과나 가셔서 의무기록 사본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거기에는 이제 각종 자료가 다 있습니다. 뭐 간호일지부터 해가지고 무슨 의사 면담 기록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검사, 각종 검사 기록, 뭐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자녀분이 2개월 동안 있을 때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기록들을 보면 있을 때에도 상태가 이제 자녀분의 그 정신질환 상태가 뭐 악화되고 있었다든지, 또는 이런 상태에서는 뭐 자살 충동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면 병원에서는 이제 강제로 이제 퇴원시키는 게 이제 부적절한 조치였던 것이 입증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그런데 그럼 공주병원 가가지고 그럼 의무 기록을 떼달라야 되겠네요. 네, 떼달라고 하시면은 그때 입원한 기간 동안의 모든 기록을 다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록을 보시면 그 기록은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 같으면 모르죠. 예, 그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렇게 이제 소위 해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 소위 얘기해서 한글로 된 뭐 면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간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록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는 사설 기관도 요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에다가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좀 해석을 요구하셔가지고 이게 퇴원을 할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기록을 보고 그 환자가 이제 자살을 시도할 상당한 징후가 있어서 퇴원시키는 경우에 뭐 환자가 바로 이제 자살을 감행할 어떤 그 위험성이 있었다든지, 또 병원도 이것을 이제 용이하게 또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록들이 갖추어진다면 한번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결국은 일단 그 입증 책임이 있는 보호 의무자께서 병원 기록을 좀 받아 보셔야 되는 게 1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럼 공주병원 가서 그 병원 의무 기록을 떼달라야 되겠네요. 네네. 그거는 이제 유족들한테는 그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 중에 미리 제가 전달받은 말씀 중에 정부기관 병원이어서 뭐 그게 이제 뭐 청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전달받았는데 맞으시죠? 그 부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설이냐 아니면은 뭐 국가기관 정부냐에 따라서 그 의료진의 주의 의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좀 잘못 들으신 걸로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통을 했는데 주위에서 일반 듣기에는 네. 그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하고는 싸맞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정부기관이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아마 의료비가 좀 다른 사설보다는 저렴하셨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거기도 뭐 일반적인 전문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상대방이 정부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랑 그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랑
안타깝게도 똑같습니다. 또 왜 안타깝냐면 일반인들은 그 의료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솔직히 뭐 저희 같은 법조인들도 사실은 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의무 기록도 분석을 하고 또 그 의료 기관에 감정을 요청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의료 기록부터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걸 보고 한번 소송을 제기하실 만한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국가기관 그 법원의 감정을 좀 실시하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그냥 그러면 그 변호사를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럼 그 어디다 남겨야 돼요? 그 의무 기록을. 일단은 일반 변호사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변호사님들 중에도 다 각자 그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의료 전문으로 하시는 의료 손해배상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좀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일단 뭐 혹시 그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도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혹시 그 이런 제도가 있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 그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예,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다가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고 치시면요. 거기 이제 그 해당 사이트가 있고 이런 의료 분쟁에 있어가지고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는 뭐 반드시 뭐 그 구체적인 입증이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병원 측과 그 보호자 측의 일단 그 분쟁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제도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인터넷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좀 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한번 그 의료 분쟁 그 전문 변호사님들 찾아가셔서 1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병원 가서 의무 기록을 떼다가 그 서류를 변호사님한테 주고, 무슨 말씀인지. 예, 한번 보시고요. 본인이 보셔도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상담자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꼭 좀 뭐랄까요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는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의료 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너무나 이제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그 정보에 그 치중되어 있는 게 네. 그 청구하는 측보다는 병원 측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공격하는 측에서 그 부분을 알아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제 일반 손해배상에 비해서는 이런 의료 분쟁에 의한 손해배상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그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네.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완벽하게 입증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의해서 의료 그 진의 그 과실이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난다, 간접 사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하는 시도로 해서 좀 완화시키곤 있는데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전히 전환된다고 할 수 없어서 네. 이 의료 분쟁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본사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퇴원 그 결정 과정에서 네. 그 보호자의 뭐 의사를 무시했는지 또 퇴원 시점에 또 뭐 자해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했는지 네. 또 의료 기록상 그 환자의 증상 악화가 있었는지 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강제 퇴원과 또 자살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소송이 아닌 방금 말씀드린 그 조정중재원의 조정분쟁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의료 분쟁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마음의 고통이 상당히 크실 텐데 네. 상담자분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좀 자책하지 마시고 좀 법적으로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결혼한 지 1년 지나서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하고 잘 치료됐는데 3년 후 재발했습니다. 전이가 빨라서 재발한 걸 알았을 때는 항암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몇 개월 못 가 사망하게 됐는데요. 신혼 때 암 판정받아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 집을 남편 명의로 샀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차도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저에게 상속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결혼하면서 집과 차를 살 때 시댁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은 일절 없습니다. 암 수술과 투병 중에 위로금 차원의 돈을 받긴 했지만 원한다면 돌려줄 의향도 있어요.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상속 분할부터 요구하는 시댁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배우자로서 상속 1순위인 걸로 아는데 상속을 꼭 나눠야 할까요? 나누게 되면 기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곤란한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고 자녀는 없습니다. 네. 이 아내인 상담자님께서 상속 우선순위인 게 맞는지부터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법상 이제 배우자, 네. 이제 아내분의 이제 상속 순위는 이제 1순위인 직계 비속, 보통 이제 상속 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가 이제 자녀들, 뭐 손자들 이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이제 직계 존속, 부모님 네. 그 윗대인데요. 직계 비속과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과 함께 이제 공동 상속인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사안처럼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이신 시부모님 두 분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 분이 이제 공동 상속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분이 5할이 가산이 돼서 네. 상속 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대 1대 1.5 비율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되시겠죠. 네. 그럼 상담자님께서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시댁 식구들이 상속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나눠야 할 의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그 시부모님 측하고는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지만 네. 지금 시누이 분도 이제 뭐 권리를 주장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누이는 그 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망인의 이제 형제 자매고 민법상 3순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누이 그 3순위인 시누이는 이제 상속권이 없다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상속 분할의 대상이지만 시누이까지는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의 투병 중에 시댁에서 받은 위로금 차원의 돈이 시부모님의 상속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 설명드리려면 간단하게 좀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법정 상속분 1대 1대 1.5라는 거는 그냥 그 법정 상속분, 그 잠정적인 그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 상속분이 수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공동 상속인이 이제 생전에 있을 때 그 망인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증여를 받은 것을 보통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특별 수익은 소위 말해서 상속분을 먼저 받았다, 상속분의 성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특별 수익, 증여를 받은 공동 상속인은 나중에 망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분배할 때
먼저 받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덜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특별 수익에 의한 이제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이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 중에서 그 망인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기여도라고 해서 기여분이라고 해서 그 기여분을 그 나중에 상속재산을 분배했을 때 이제 반영을 시켜서 더 많이 분배시키는 그렇게 거꾸로 특별수익은 이제 적게 되는 거고 기여분은 더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이 수정되는 경우는 이러한 특별수익과 네. 그다음에 기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담자가 말씀하신 그 시부모님이 그 남편 그 투병 중에 시댁에서 이제 위로금 차원의 돈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특별수익이 아니라 이제 기여분에 해당이 되겠죠. 즉 그렇군요. 시부모님들이 내가 살아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뭐 위로금조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한테는 기여분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내가 더 많이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댁이 계속해서 상속 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약 상담자님이 상속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 분할 기준은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망인이 이제 남기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제 상속은 되지만 네. 그 형태는 이른바 저희가 잠정적 공유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상태는 이제 그 처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잠정적 공유 상태를 확정적으로 분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조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망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망인 사망 후에 지금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망 후에 이제 그 망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상속인들 시부모와 배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을 이제 현금이 필요해서 제3자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지분을 등기를 하고 네.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매각을 할 때 시부모와 배우자의 그 법정 지분대로 할 것인지 1대 1대 1.5로 할 것인지 분수로 하면은 뭐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 수익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기여분이 있어서 그걸 수정해야 된다면 지분이 이제 변동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분할은 1차적으로는 협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안 분쟁까지 된다면은 이어지겠죠.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어서 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추가 조언이 있다면요. 네, 그 상속인들의 이제 각자 지분을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은 1차적으로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법정상속분 지분을 수정하는 요소인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소송을 통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정당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고요. 네. 보통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망인 사망 후에 그 가족 관계가 완전히 이제 절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그 상호 양보와 협의, 타협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로 마무리한다면 시간도 이제 절약이 될 것이고 또 가족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62세입니다. 20년 넘게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몇 년은 월급이 밀리기도 했고 퇴직금도 나중에 주겠다라는 말만 들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올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당장은 못 준다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회사는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문제는 사장 개인 명의로 돼 있던 회사 대출과 미지급 임금,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 문제가 모두 상속 재산으로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사장 가족들은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다라며 상속 포기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혹은 회사 재산이나 보험금을 통해 받을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 아들이 회사 운영을 도와왔는데 이 경우 유족에게 책임이 일부라도 승계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사 사장 사망 후에 퇴직금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할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그럼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미지급 임금이나 뭐 퇴직금은 당연히 고용주에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고, 네. 고용주가 이제 법인이냐, 고용주가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네. 그 지급 주체나 이제 상속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건 그 상담 내용을 보면 법인 고용주가 아니라 아마 개인 사업자 고용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인 고용주의 이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그 자체가 이제 금전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서 이제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 이제 상속 채무로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되는 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께서 망인의 공동 상속인을 이제 파악해서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사장의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원은 정말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민법상 그 상속인들은 이제 망인이 남기신 재산보다 이제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면 흔히 네. 이제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속인이 만약에 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상속인이 2순위 상속인한테 이제 승계가 되고요. 네.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 3순위도 포기하면 4순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이제 같이 해서 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가되는 것을 좀 막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네. 그 한정 승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재산 한도 내에서 그 채권자들에 대한 그 재산을 분배해서 이제 정산을 하고요.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면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상속 관계, 그 상속 재산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상담자께서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 폭이나 한정 승인 여부를 파악해서 남은 재산 일부라도 변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 재산 내에서 이제 한도 내에서 정산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자랄 수는 있겠죠. 상속을 포기해도 회사 명의의 자산이나 어떤 장비, 공장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인 사업자 고용주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 회사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사업장의 자산이나 장비들이 그 사망자의 그 재산이라면 당연히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 사업장이라면 법인 사업장에 아마 이제 대표가 이제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죠. 대표가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 개인의 채무가 법인의 채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 장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법인의 대표가 사망을 했고 그 법인의 이제 주주가 그 대표라면 그 주식이 이제 상속 재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상속 채무로 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의 아들이 회사 운영을 일부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네. 유족에게 회사 채무나 또 퇴직금 책임이 승계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뭐 사업장 운영을 일부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승계될 수는 없고요. 네. 혹시 그 아들이 뭐 공동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사, 뭐 등기 임원 등 직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그 대표였다면은 그 실질적 고용주로서 그 임금 및 퇴직금 책임의 주체라고 이제 주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네. 사장이 생전에 퇴직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예. 약속이 퇴직금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상황상 구두로 나온 이야기로 보이고요. 네. 그 지급 유예 의사 표시일 뿐 뭐 지급 유예 기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유족들이 뭐 퇴직금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망인께서 나중에 주겠다라는 그런 정황이 그 퇴직금을 인정받는 유리한 간접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러한 구두로 그 말한 내용들을 뭐 녹취하거나 문자가 있다면 잘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 가장 좋은 방식은요.
그 노동청 진정과 그 체당금 지급 청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고용주 사망 시에 상속인들과의 협의 등도 중요하지만 협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이나 아니면은 지급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대학교 입학하고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가 첫사랑이었고 굉장히 열렬한 연애를 했는데요. 몇 달 전 제가 입대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기다린다고 해서 군에서도 연애를 이어가는데요. 어느 날 메시지 하나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별도 없이 갑자기 이별을 고한 게 황당해서 휴가 나와서 계속 연락했는데 저를 피하더군요. 집으로도 찾아가고 수업 끝나고도 기다렸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얘기 한 번만 하자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이별의 이유도 물어보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었을 뿐인데요. 제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스토킹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군사경찰에 수사를 받게 될까요? 제 억울함을 호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상황이 이제 충분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법적으로는 본인의 감정과 별개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미행하거나 또는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흔히 이제 문자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군인의 신분이면 무조건 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군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군사경찰, 군검찰, 군법원에 이제 수사와 재판을 하고 네. 민간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는 군인에 대해서 이제 수사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헌병으로 지칭했는데 2020년에 이제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이 됐죠. 네. 그럼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 경우 군인 신분으로서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수사는 군사경찰에서 받지만 네.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 그 형법입니다. 군형법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군인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처벌 수위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범죄 성립이 예상된다는 전제에서는 처벌 수위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미하다면 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재질에 따라서는 뭐 집행유예, 실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담자님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담자님께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어떤 반복적 스토킹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네. 해당 사안에서는 주로 이제 집으로 찾아가거나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께서는 그 감정 정리와 대화를 위한 것이었고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의 행위였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또는 통화 내역이 있다면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가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합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합의하게 되면 당연히 뭐 모든 형사 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할 게 아니라 담당 형사나 네. 아니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컨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반복성과 또 피해자 신고 후 2차 가해 여부입니다.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신고에 대응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추가 연락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윤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1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